안녕하세요. 강원의 건축을 강의하게 될 강원대학교 교수 차장섭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강원도 건축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건축이 가지는 특성은 첫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강원도라고 하는 도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도입니다. 강원도에는 더위에 대비를 하는 난방주택의 어떤 특징, 추위를 대비하는 북방주택의 특징, 이런 것들을 같이 아우르고 있는 그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강원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의 특징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농촌과 산촌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강원도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것이 백두대간인데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산촌 마을이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서와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이 발달합니다. 넓은 들판을 배경으로 하는 농촌 지역에서는 볏집을 이용한 초가집들이 발달을 하는 데 비해서 산촌 지역에서는 지붕을 이을 재료인 볏집을 구하기 어렵죠. 그래서 산촌에서 구하기 좋은 소나무를 이용한 너와집, 그리고 참나무 껍질을 이용한 굴핏집 같은 그런 산촌의 문화가, 산촌의 주거 형태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강원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자연적 특성과 함께 인문학적인 특성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영동 지역과 영서 지역이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영서 지역은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기호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다면, 영동 지역은 영남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고, 또 북방에 있는 그 북방의 문화를 공존하고 있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전 근대 사회에서는 교통로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심이 물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서 지역의 원주나 춘천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대체적으로 보면 남한강과 북한강이 있어서 서울과의 소통의 길이 굉장히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소통이 쉽다라고 하는 것이 영서 지역에서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기반을 마련하면 이 사람들이 서울로 이주하는, 그래서 정주의식이 조금은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영동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의 물길이 백두대간으로 인해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기보다는 영동 지역에 오랫동안 눌러 사는 그런 정주의식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영동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그 영동 지역에는 이런 고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택 하면 경상북도의 안동 지역을 떠올리게 될 텐데, 그 안동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택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바로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영동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인문학적인 특성이 강원도의 그 건축적인 특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국은 인문학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이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는 그 강원도만이 가지는 이 자연적인 어떤 특성과 그 인문학적인 특성이 바로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주거 형태인 건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원도에는 그 다양한 건축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거 건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거 건축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과처럼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지붕의 재료에 따라서 기와를 이은 기와집, 그 다음에 볏집을 이은 초가집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볏집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나무를 이용하는 너와집, 그래서 강원도에는 다양한 주거 건축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원도에 분포되어 있는 건축 중에 하나는 누정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관동팔경의 아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관에 걸맞는 누전 건축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죠. 특히 이게 산과 호수와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자연의 풍광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풍광을 바탕으로 해서 누전 건축이 발달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는 종교 건축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다. 풍선 성당이나 중림 성당 같은 이런 그 천주교 근대의 그런 것들도 발달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강원도는 천주교인들이 숨어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더 천주교 건축들이 발달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종교 건축들이 발달된 곳이 강원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육 건축입니다. 대체적으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교육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었거든요. 그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국가가 운영하는 관학기관인 향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립기관, 사학기관인 서원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 사학기관인 서원 건축이 상당히 발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강원도는 관악 건축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향교가 발달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향교라고 그러면 강릉 향교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강릉 향교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 역사가 한 700년에 이를 만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깊지만 규모나 어떤 건축적인 특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전국 최고의 향교는 강릉 향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강릉원도에 있는 여러 시군에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을 가지는 향교 건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원도 건축의 하나의 특성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강원도에도 관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관아 건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원도의 관찰사가 머물렀던 강원도 가명은 원주에 있었죠. 근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옛 관아 건축을 발굴을 하고 그 원형을 다시 되찾고 그것을 복원하는 작업이 다른 도에 비해서 일찍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주에 분포되어 있는 원주 강원 가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릉 대도호부를 발굴을 해서 원형을 찾고 거기에 맞는 그 관아의 건축이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척도 지금 발굴 작업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것을 복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사실은 강원도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이런 건축의 어떤 다양성을 보여주는, 강원도만 가지는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건축은 어떤 건축들일까? 첫 번째로는 강원도에는 전국의 민간 주거 건축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이 강원도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죽헌입니다. 그래서 오죽헌은 율곡 선생의 탄생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건축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존하는 그 민간 주거 건축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교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강릉에 있는 선교장인데요. 강릉에 있는 선교장은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민간 주거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주거 건축이라고 그러면 사대부들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 99칸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강릉의 선교장은 300칸에 이르는
대규모의 장원을 이루는 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강원도에 있는 그 강릉 선교장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300칸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모도 크지만 사실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은 아니죠. 근데 뒤에 솔밭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고 앞에 경포 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들어선 그 주거 형태가 바로 선교장이기 때문에 선교장은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크면서도 아울러서 경관도 아주 뛰어난, 그래서 최고의 어떤 그 민간 주거 건축 하면 강릉의 선교장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최고의 주거 건축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성에 있는 왕곡마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고성의 왕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초가집과 기와집이 상당히 조화를 이루면 있는 곳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나간읍성 같은 경우에는 초가집을 중심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와집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면, 고성의 왕곡마을은 기와집과 초가집이 적절하게 배열을 가지면서 원형을 가장 잘 유지하면서 보존되어 있는 마을, 그리고 또 그 동네에 집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박제화된 그런 그 민속마을 건축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실질적인 어떤 생활 공간으로서의 마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집중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